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과서 52쪽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처음으로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우리 이제 두 번째 대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인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에 1910년대 말에 1919년에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 이러한 두 개, 우리 역사상 중요했던 이 두 개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 과정 이번 단원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일제의 무단 통치와 식민지 수탈 체제의 확립입니다. 1910년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제로 뺏어간 일본이 우리나라를 과연 어떻게 지배를 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통치체제 방식으로 무단 통치를 택했고, 경제를 어떤 식으로 수탈해 나갔냐, 그것은 식민지 수탈 체제라는 명칭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른 조선 총독부. 1910년 무력을 앞세워 한국을 강제로 점령한 일제는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로서 바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 조선 총독부는 무엇을 계승한 기구냐면, 여러분들 을사조약 이후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통치 기구를 하나 설치했었죠. 자,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이 돼서 운영되었던 이 통감부를 계승해서 새롭게 이제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게 됐으니까 새롭게 만든 기구가 이 조선 총독부였습니다. 이 조선 총독부의 최고 지휘자는 바로 조선 총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 조선 총독은 한국인의 저항을 신속히 제압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지배가 끝날 때까지 누구만 임명이 됐냐? 바로 육해군 대장 출신만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상황을 신속하게, 우리나라에서 무엇인가 반란이나 이것에 대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걸 걱정해서 반드시 군인 출신들만 임명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조선 총독부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군 통수권,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군 통수권과 이것뿐만 아니라 이 행정, 입법, 사법권 모든 권한을 다 이 조선 총독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볼 때 공부하는 거 보니까 사회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자,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군 통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죠. 입법권은 의회가, 사법권은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상권 분립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당시 조선 총독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조선 총독부가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이 조선 총독부였습니다. 물론 이 조선 총독이 무엇인가를 정치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기구인 우리나라 사람들로 구성된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의 의견을 내라 라고 만들 수 있는 중추원을 만들어 놓긴 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친일 매국노들, 우리나라를 팔아넘긴 친일 매국노들로 구성돼서 한국인의 의사를 실제로는 대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조선 총독부는 1910년에 만들어서 언제까지 유지가 됐냐?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이 조선 총독부 체제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총독부 체제 하에서 한국인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철저하게 억압당하는 상태로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조선 총독부 체제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 주권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 발전이 가로막히게 되고, 이것은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우리의 주권을 되찾은 이후에 드디어
국민 주권 국가가 제대로 수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진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과연 통치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게 됐는지 그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 이전까지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 이전까지 일제는 이 제도를 앞세워서 무단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자, 이 제도란 무엇이냐? 바로 헌병경찰 제도입니다. 자, 헌병경찰 제도가 무엇이냐면 일제의 헌병대가 경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 헌병대는 무엇이냐? 바로 군인이에요. 자, 군인이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군인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죠?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죠. 자,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일반 경찰 업무까지 담당한다는 건 조선의 상황을 무엇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전쟁 속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다라고 바라보고 억압적으로 통치했던 것이 이 당시 1910년 당시 일제의 통치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헌병들이 경찰 역할을 대신하면서 무단 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는 한국인이 이러한 일제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냐?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이 무력으로 한국인의 저항을 억누르려는 의도를 가지고 헌병경찰 제도를 포함한 무단 통치를 실시했던 겁니다. 헌병과 경찰은 한국인의 생활 전반에 깊이 간섭했고 특히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무엇이냐? 바로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서 재판이 없이도 한국인을 처벌하거나 매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1910년대 당시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무엇이 다시 부활하게 되느냐? 바로 태영이 다시 부활하게 돼요. 자, 너희 조선인들은 문화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시민이 아니다. 너희 조선인들은 때려서 가르쳐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조선인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원래 사람이 잘못하면 경찰에게 붙잡혀도 바로 처벌을 받는 게 아니죠.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재판부로 넘어가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 뒤 그거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건데 이 당시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경찰이 붙잡으면 그 자리에서 즉결적으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처벌의 방식이 뭐였냐? 바로 조선인에게만 태용이 가능했어요. 태용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곤장 만든다는 거 알죠? 엎드려 누워가지고 엉덩이 매질을 당하는 이 태형이 다시 부활해서 진행이 됐던 것이 1910년대 당시의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일제는 한국인의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도 철저하게 탄압하게 돼요. 자, 이를 통해서 모든 애국적 언론 활동이 금지되고 계몽 단체들도 모두 해산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99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계몽 단체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문들 그런 것들이 다 이 1910년대가 되면 다 사라지게 돼요. 자, 오로지 살아남았던 건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하는 신문들 그리고 조선 총독부에서 진행하는 단체들 이런 것들만 존재했던 것이 바로 이 1910년대 당시 조선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의 통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무단 통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무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통치를 한다라는 의미의 무단 통치를 이 1910년대 통치의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선을 일본이 차지한 이유는 단순히 남의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 그 지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한 거냐? 바로 본인들 본국 일본이란 나라의 경제적 성장의 밑받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거였어요. 자, 그러면 본인들의 목적, 이 경제적 수탈을 위해서 조금 더 편하게 경제적 수탈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 시기 1910년대 경제 수탈 체제를 뭐라고 그러냐? 식민지 수탈 체제를 확립시켜 나가는 단계다. 즉 식민지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수탈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확정해 나가는 단계가 이 1910년대 당시의 통치 체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부터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1910년대의 대표적인 조선총독부에서 시작했던 정책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토지 조사 사업과 해사령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자를 수탈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경제 수탈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제 수탈 체제를 수탈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이 토지 조사 사업이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들의 소유권이 불분명하다. 이 땅 누구 건지 그것이 행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하겠다라는 사업이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뭘 하고자 한 거냐? 바로 지세. 자, 지세를 부과한다는 건 즉 세금을 그 땅에다가 주인을 찾아가지고 그 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또 이 과정에서 토지를 대거 점탈하려는 의도로 실시됐던 것이 바로 이 토지 조사 사업이었습니다. 점탈이라는 것은 뺏어간다는 거겠죠. 자, 근데 이렇게 토지 조사 사업 말만 들었을 땐 당연히 이러한 제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토지 조사 사업의 과정이 너무나도 불공정했어요. 자, 어떤 점에서 불공정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한국인은 이 토지 조사 사업이 이제부터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자기 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이제 동사무소에 와서 인정받으세요라는 공지가 붙었어요. 자, 근데 그것이 얼마나 불공정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한국인은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의 땅을 신고했을 경우에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선생님이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자그만치 5대조 조상부터. 자, 근데 이 기간 안에 내 땅이라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신고 기간이 이때 너무나도 짧았어요. 자, 그리고 이 신고 기간이 짧은 것뿐만 아니라 자, 너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고? 그럼 그 증거는 뭐가 있는데? 자, 그 근거들을 복잡한 이 서류들을 모두 갖추고 와야 이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 기간 내에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땅은 어떻게 되냐? 이 땅은 주인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 없는 땅이니까 어디가 이제 그 땅을 가져가게 되겠어요? 이 땅 주인 없는 땅이니까 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조선 총독부의 땅이야 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에 필요한 지세 수입을 이를 통해서 크게 늘렸을 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못한 농민의 땅, 그 다음에 공유지, 나라가 당시 조선 왕조가 가지고 있었던 땅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리산, 남산, 북악산, 자 이런 산들 땅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면서 쓰고 있는 땅이잖아요. 여러분들 북악산 올라가잖아요. 산책 나가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러한 땅들도 다 누구의 소유가 되냐? 바로 조선총독부의 소유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뺏어간 땅들, 이렇게 가져간 막대한 토지들을 어떻게 하냐? 조선총독부는 일본에 있는 토지회사에게 넘겨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토지회사가 일본 본국에다가 이것을 광고를 내는 거예요. 일본 땅에 4분의 1, 5분의 1만 가격을 주면 일본만큼 생산량이 좋은 땅들을 여러분들이 사서 쓸 수가 있다. 자, 이러면서 일본 토지회사, 일본인들이 이러한 토지들을 싼 값에 넘겨받아서 한국으로 이주해 오면서 한국에서 이들이 지주가 되게 됩니다. 땅 주인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때 일본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많은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지녔던 경작권은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하니까 소작료가 점점점 높아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일제시대가 되면 엄청나게 높은 소작료를 부담하면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게 됩니다. 이에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화전민,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그것을 밭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로, 이제 더 이상 한국 땅에서 살 수가 없다. 한국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자, 그래서 만주 연해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알아봐야 될 게 바로 이 경작권이에요. 자, 여러분들 경작권이란 무엇이냐? 원래 우리나라에는 땅 소유권도 있지만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도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선생님은 땅 주인인 지주예요. 근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땅에 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땅은 선생님의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에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옆집에 살고 있었던 친구에게 이 땅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계속 줬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집은 계속해서 선생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관습적으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권은 이 집에 있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 건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이 농사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 경작권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엔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이제부터 경작권은 줄 수 없어. 그런 거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우리 옆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경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입찰을 붙여가지고 더 많은 소작료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소작을 지으면 50%는 자기가 먹고 50%는 땅 주인에게 줬었는데 이제 그걸로 했더니 옆집에서 또 다른 집에서 우리 집은 60% 낼게. 지주한테 60% 낼 테니까 나는 40%만 먹을 테니까 나한테 저 땅을 농사짓게 해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점점 더 소작료는 올라가고 농사를 지어도 결국엔 먹을 것 하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일제는 회사령, 광업령, 어업령 등 법령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 산업활동들을 무엇으로 바꾼 거냐? 바로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허가제란 무엇이냐? 회사령, 광업령, 어업령이란 무엇이냐? 회사령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법이에요.
자, 광업령은 광산에서 철광, 그 다음에 금, 은 이런 것들을 캘 수 있는 사업이고, 어업은 바다 또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법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냐? 이제부터 회사를 만들려면 조선총독부가 허가를 해줘야만 회사를 만들 수 있다. 광업도 이제부터 광산업을 하고 싶다면 조선총독부가 허가를 해줘야만 할 수 있다. 라는 허가제로 규정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조선총독부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사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사를 만들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 민족의 산업활동이 엄청나게 억압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엔 철도, 항만, 도로 등 기간 산업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건설하면서 조선이 경제 수탈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지기 위한 빠르게 교통을 만들어서 물자들을 빠르게 옮겨갈 수 있는 기간 산업들을 건설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식량과 자원을 쉽게 수탈하고 자국 상품을 많이 판매하려는 의도였습니다.